여러분 안녕하세요. 7주차 유아 수학교육의 평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볼 텐데요. 유아 수학교육의 평가의 목적 및 방향, 수학교육의 평가 내용, 수학교육의 평가 방법, 그 다음에 유아 수학 능력과 관련된 가정 환경 요인과 평가, 5번째로 수학교육 평가의 결과의 활용,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목적 및 방향인데요. 목적에 있어서 평가란 뭘까요? 영유아의 발달과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영유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문서화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영유아의 수학적 개념, 과정기술, 태도와 성향의 발달을 평가하는 게 이제 유아 수학교육의 목적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수학교육 프로그램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예요. 그러니까 2가지예요. 영유아를 위한 거, 하나는 그 프로그램의 적절성. 이렇게 2가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NCTM에서 수학교육의 평가의 목적을 보면 첫 번째, 유아가 수학학습에서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를 결정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거죠. 평가를 해보면 우리 아이가 얼만큼 도달해 있나, 어떤 거를 할 수 있고 어떤 거를 잘 못하나,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만큼인가. 그 다음 평가는 교사의 질 높은 학습을 제공하기 위한 교수에 관한 결정을 도움을 준다. 우리 반 전체적으로 너무 어려워하네?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이거 너무 쉽다라고 생각하네? 조금 더 어렵게. 그쵸? 그러니까 보다 교사가 유아에게 적합한 방법 또는 적합한 목표, 발달 목표 이런 것들로 아이들한테 제공할 수 있죠. 그리고 유아의 성취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유아 수학 프로그램의 질과 효율성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그쵸? 제가 프로그램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을 이렇게 해봤더니 맞더라. 우리 아이들이 그 정도 단계에 올라왔더라. 그 정도 단계에 올라오지 않았더라. 이 방법은 조금 어렵더라. 질과 효율성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죄송해요. 그리고 교사 자신의 수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업 기술에 대한 반성 및 전문성을 개선하도록 도움 준다. 평가가 그렇죠. 평가하면서 스스로 수업 기술에 대한 반성, 그리고 나의 전문성, 영유아에게 발달에 적합하게 내가 수학 교육을 지도하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을 돕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평가의 방향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성취 중심의 결과 평가보다는 변화 과정을 진술하는 과정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성취 수준, 이 아이가, 우리 유아가 어떻게 발달 변화해 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과정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2번째로 유아의 수학 지식과 개념, 과정 기술, 태도를 포함한 다면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결과 답 맞춰서 몇 점 이게 아니라, 그쵸? 과정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 태도와 그 과정에 대한 기술, 그리고 개념, 이런 것을 우리는 유아 수학 교육의 목적은 유아 수학적인 힘, 파워, 그 다음에 수학적인 소양을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다면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3번째로는 체계적인 계획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연간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고 내가 달마다 하겠다 또는 분기별로 하겠다. 그리고 그 분기별로 어떤 활동에서 이런 것들을 보겠다, 이런 것들이 좀 계획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넷째, 평가는 교수 학습 상황과 분리하지 않고 일과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3월 달에는 잘 모르죠. 우리 아이들을 처음 3월 달에 만난 영아반이든 유아반이든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5월 달, 6월 달 방학 전에 보면 그 아이 특성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수업하면서 그 아이들을 수학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태도가 어떤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수학습 상황과 분리하지 않고 일과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5번째, 평가 결과는 영유아, 교사, 부모를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방향을 5가지로 구분해 두었습니다. 그럼 평가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아 개인에게는 수학 지식이 어떠한지, 수학 과정 기술은 어떠한지, 수학적인 태도는 어떠한지 이렇게 3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또는 유아 수학 교육 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 자체 교육과정에 있는 자연탐구 안에서도 수학적인 성향을 나타나는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가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수학적인 지식을 또는 수학적인 태도를 또는 수학 과정 기술을 발달을 볼 수 있는지, 영유아의 그런 발달을 볼 수 있는지 그런 프로그램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유아 수학 평가에서 첫 번째 수학 지식은요, 수학에 대해서 알고 있는 개념으로 수학에 대한 인지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는 수와 연산, 공간과 도형 측정하기, 규칙성, 자료의 수집과 표현하기에 대한 유아의 능력을 평가하는, 그러니까 수와 연산을 얼만큼 할 수 있는지, 공간과 도형을 측정할 수 있는지, 규칙성, 패턴을 알아낼 수 있는지, 자료 수집과 표현하기에 대한 유아 능력의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이건 제가 참고 자료를 뒤에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2번째 타임에 제가 이것만 척도들만 가지고 또 설명하도록 할게요. 수학 지식 또는 수학 과정 기술 평가 중에서 수학 과정은, 수학 과정 기술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 및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문제 해결, 의사소통, 추론하기, 표상하기, 연계하기, 이렇게 5가지 수학 과정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에 대한 평가하는 거죠. 이것도 척도로 나와져 있어서 이것도 이후에 제가 척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의 태도. 수학 태도는 수학에 대한 일반적인 감정적 성향, 그리고 수학 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행동 양식을 의미하는데요. 자신감이라든지 흥미라든지 몰입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죠. 수학적인 태도. 이것 또한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아 수학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를 볼게요. 지금은 아동에 대한 평가를 받고 수학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예요. 유아 수학 교육 프로그램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보면서 평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학 프로그램의 내용이 교육과정 지침에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며 전반적인 구성 내용이 균형 있게 다루어졌는가, 영유아 시기에 수학적인 그 범주 있잖아요. 그 범주들을 균형 있게 다루어졌는가, 유아의 상호작용은 적절한가, 모든 유아의 수학적인 지식, 기술, 태도 발달을 위해 수학 활동 계획이 적절한가, 이런 걸 보는 거고, 수학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발전시킬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평가하는 거죠. 그러면 유아 수학 교육의 평가 방법에서 특히 유아 평가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관찰법, 면담법, 검사법, 대표적으로 3가지 방법이 있고요.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다른 관찰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관찰은 영유아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평가 방법이에요. 그래서 관찰은 영유아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장면을 주의 깊게 객관적으로 살펴보며 영유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에요. 그냥 보면서 자유놀이 시간에 활동하면서 선생님이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관찰평가의 과정을 보면, 첫째, 관찰의 목적에 부합한 객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도형과 공간과 도형, 내가 요 부분을 볼 거야. 수학적인 개념 중에서도 거기에 맞게끔 그 관찰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블록 영역에서 또는 도형 갖고 있는 수학 영역에서 선생님이 그 목적에 맞게끔 객관적으로
관찰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관찰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기록하셔야 되고, 셋째는 기록을 보고 영유아의 행동을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록과 추론을 통해 영유아의 행동을 평가하고 추후 활동을 위한 교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 관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관찰법의 종류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관찰한 내용을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일화기록법이 있고 체크리스트법이 있고 평정청독법이 있어요. 일화기록법은 그야 말대로 일어난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일화기록법은 영유아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영유아가 나타나는 구체적인 행동이나 언어적 표현을 있는 그대로 상세히 관찰하여 기술하는 방법이고요. 기술할 때 그 기술의 능력이 좀 필요해요. 학습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영유아의 수학 개념, 과정 기술, 성향이나 태도가 드러났다고 판단될 때 해당 사례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 날짜, 시간, 장소, 관찰 영유아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관찰자 등을 기록하셔야 되고, 사건이나 일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순서대로 기록해야 되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공간과 도형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이것을 관찰할 거야. 기록할 거야 라고 하면 그것이 일어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사건이나 일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순서대로 기록하고요. 행동과 말을 구별해서 기록하는데 직접 합법, 쌍따옴표 아시죠? 직접 화법을 사용하고 관찰 대상 영유아뿐 아니라 그 상황에 함께 있던 다른 사람의 반응도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이 발행한 직후 즉시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기록하는 방법을 예시를 들어주면 기술과 객관성, 기술은 좀 연습하셔야 돼. 어떻게 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혜원이는 블록을 갖고 놀면서 10가지 세고 있다. 바람직할까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보여야 돼요. 어떻게? 혜원이는 블록 10개를 1대1 대응 하나, 둘? 그 아이가 말한 거 이거 하나, 둘?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한 것을 직접 화법으로 세면서 탑 모양으로 쌓았다. 혜원이는 블럭을 갖고 놀면서 10가지 세고 있다. 이것도 그림이 보여지지만 더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혜원이는 블럭 10개를 1대1 대응으로 하나, 둘 세면서 이렇게 탑 모양을 쌓았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보이죠? 두 번째가 맞게 표기가 된 거죠. 자, 객관성 볼게요. 경원이는 곰 인형을 열심히 그렸다. 경원이는 재미있어 했다. 잉. 어떻게 해요? 경원이는 곰 인형을 그리면서 혼자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곰는 코, 입을 하나씩 그려 넣을 때마다 웃었다. 지금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읽으면서 재미있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객관적인 거잖아요. 재미있었는데 이게 주관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재미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끔 쓰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경원이는 곰 인형을 그리면서 객관적이잖아. 곰 인형을 그렸어. 그리고 혼자 노래를 불렀어. 곰 3마리 이렇게 따옴표로 넣으셔도 되고, 그리고 곰는 곰코 곱입을 하나씩 그려 넣을 때마다 막 미소가 있었던 거예요. 재미있게 그린 게 보이시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된다. 자, 일화 기록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관찰 대상 이름, 유아 이름 쓰고, 생년월일 쓰고, 성별 쓰고, 관찰일 쓰고, 관찰자 누군지, 그리고 관찰 장면은 어딘지, 관찰 시간은 얼마만큼인지 이렇게 해놓고요. 기록, 김 땡땡이 앞에 벽돌 블럭이 한 줄로 놓여 있다. 누구누구가 오른쪽 왼쪽 어깨를 위로 번갈아 움직이며 칙칙폭폭, 직접 합법 썼죠? 칙칙폭폭이라고 말한다. 교사가 누구누구가 기차를 만들었구나. 어디가 기차 앞이에요? 라고 묻자
땡땡이가 자신이 앉아있는 방향에서 왼쪽 첫 번째에 있는 블럭을 가리키며 여기요 라고 말한다. 교사가 기차가 몇 칸이에요? 라고 말하자 땡땡이는 왼쪽에 있는 블럭부터 차례대로 블럭을 한 개씩 가리키면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여덟 칸, 아홉 칸, 열 칸, 하나, 둘, 셋, 넷 이라고 말한다. 교사가 모두 몇 칸이에요? 하자 땡땡이는 양쪽 손가락 모두를 쫙 펴며 10개요 라고 말한다. 교사가 어떤 기차에 땡땡이를 태워줄래요? 라고 묻자 제일 앞에 있는 블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여기요 라고 말한다. 그리고는 엄마는 두 번째, 아빠는 세 번째, 동생은 네 번째, 할머니는 다섯 번째, 할비는 여섯 번째라고 한다. 교사가 다 태웠으면 이제 갈까요? 라고 묻자 땡땡이는 나는 늑대도 태우고 싶은데 라고 말한다. 교사가 그래 늑대도 태우세요 라고 말한다. 땡땡이가 손가락으로 일곱 번째 블록을 가리키며 늑대도 라고 말한다. 여덟 번째 블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먼저 사자도 아홉 번째부터 차례대로 가리키며 호랑이도, 거북이도, 토끼도, 생쥐도, 뱀도, 왕비도 라고 말한다. 교사가 왕비? 어떤 왕비요? 라고 묻자 땡땡이는 착한 왕비요 라고 말한다. 땡땡이는 양쪽 어깨를 번갈아 움직이면서 칙칙폭폭 칙칙폭폭 다 왔습니다. 내리세요 라고 말한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발당연력은 인지, 수 개념이다. 평가는 땡땡이는 합리적인 수세기를 10가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땡땡이는 서수 6번째에 대한 개념이 있다. 그리고 땡땡이는 1대1 대응을 할 수 있다. 땡땡이는 물체에 부여하는 수량적 어휘, 기차니까 칸 이런 것을 안다. 선생님이 수에 대한 평가를, 수 영역에 대한 평가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교수 계획으로는 10개 이상의 수세기 이름과 합리적인 수세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언어적으로 정확한 용어, 할비라 그랬죠? 할아버지를 들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제공한다. 예, 이렇게 일화기록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화기록까지 쓰기에는 여러 번의 좀 연습 좀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것을 보면서 좀 베끼기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내가 수개념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초년생 선생님인 경우 아직 보육교사 자격증을 못 따신 분인 경우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주변의 아이들 보면서 연습해 보시고 초년생의 경우는 1, 2년 차 연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걸 보고 연습하셔도 됩니다. 예. 자, 관찰법은 이제 관찰법 중에 체크리스트, 일화기록법 두 번째로는 체크리스트,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을 미리 선정하고 일정 시간 영유아의 행동을 관찰하여 관찰 특정 행동 및 능력의 출현 여부를 예, 아니오로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기 초보다는요, 아이랑 좀 지내봐야지 알죠. 지내보면 딱 그 문항을 보면 보이죠. 15명이 15명이 어느 정도 수행하는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교사는 그 아이들 개개인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 아니오로 체크 표시하는 거죠. 체크리스트에 포함된 행동 목록은 외연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진술되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공간 개념이 있다. 이건 아니고 위아래에 위치를 한다. 공간 개념도 얼마나 많아요. 안과 밖을 아는 것도 공간 개념이 들어가져 있는 거잖아요. 공간 개념을 나타나는 그 공간에 대한 것들이 많으니까 구체적으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진술되어야 되고 체크리스트의 제작은 어렵지만 사용은 그래서 간편하다. 행동의 출현 빈도나 질적 수준은 제공하지 못해요. 왜? 예스, 노로만 하니까 질적 수준은 모르죠. 한다, 안 한다지. 근데 한다를 얼만큼 한다가 질적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체크리스트의 예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아명, 성별, 생년월일, 관찰자가 누구였는지, 관찰 일시는 언제였는지, 관찰 일수는 몇 회였는지, 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여러 번 할 수 있죠. 그럼 발달이 보이잖아. 예를 들어서 4월 달에는 못했는데 7월 달에는 할 수 있잖아요. 2회째는. 그런 것처럼 예, 아니요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거. 예와 아니요. 예, 예와 아니요로 나타내 볼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1에서 10까지의 숫자를 보고 읽을 수 있다. 예. 1에서 10까지의 숫자를 정확하게 쓸 수 있다. 아니요. 2와 5를 숫자에서 거꾸로 쓰기 했다. 그 다음에 숫자 10까지 기계적으로 셀 수 있다. 예. 10개 정도의 물체를 헤아리고 수량을 이해한다. 아니요. 수와 숫자를 연결할 수 있다. 예. 두 물체의 개수를 같다. 더 많다. 더 적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예. 체크리스트 아시죠? 이렇게 명확하게 문항을 만들어서 그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체크리스트의 단점을 보완하고 확장한 방법으로서 평정척도법이에요. 평정척도는 영유아의 행동 특성을 수행 정도에 따라 단계를 나누어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체크리스트의 제한점을 보완하고 확장한 방법이다. 체크리스트는 yes, no만 할 수 있어. 근데 평정척도는 점수가 있는 거지. 1만큼 할 수 있어, 2만큼 할 수 있어, 3만큼 할 수 있어, 4만큼 할 수 있어, 5만큼, 뭐 5점 척도, 뭐 3점 척도 이렇게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정척도법은 행동에 출현한 여부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질적 특성과 발생 빈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평정척도법의 종류에는 기술 평정척도, 숫자 평정척도, 도식 평정척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평정척도는 특정 항목에 대해 다양한 수준으로 기술한 문장에서 유아의 성취 정도를 가장 잘 드러낸 문장에 점수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3차 표준보육과정에서 보면 1수준, 2수준, 3수준 있죠? 예, 그게 평정척도로도 될 수가 있는 거죠. 1수준은 가장 초보 단계, 그 다음 단계, 3수준이 제일 높은 단계였잖아요. 그쵸? 같은 연령 안에서도 그렇게 그것이 기술 평정 척도. 숫자 평정 척도는 뭐예요? 기술에서 문장을 써놓은 것이 아니라 점수화해 놓은 거예요. 특정 항목에 대해 성취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 도식 평정 척도는 그 점수를 도식으로 이렇게 뭐로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 놓을게요.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죄송해요. 자, 기술평정척도의 예시는 이렇게 예를 들면 수와 연산의 기초 개념을 알아보기 위해서 세부 내용을 3수준으로 나눈 거예요.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수의 여러 가지 의미를 안다. 20개가량의 구체물을 세어보고 수량을 알아본다. 이런 세부 내용의 평가 문항은 물체를 세어 20가지의 물체 수량을 안다. 그래서 수의 순서, 수량 인식 이런 건데 평가 중거로는 10가지 수를 순서대로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 수량을 안다. 이게 1수준. 2수준은 20가지 수를 순서대로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 수량을 부분적으로 안다. 3수준 20가지의 수를 순서대로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 수량을 안다. 이것이 기술 평정 척도. 숫자 평정 척도는 지금 예를 들자면 자신감이에요. 또래나 교사, 수학에 관한 아이디어를 나누는데 자신감을 보인다. 전혀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 도식은요. 이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을 뭘로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표로 만들어서 띵, 띵,
표시하게끔 숫자랑 다를 바가 없죠. 그쵸? 도식, 평정, 족도. 자, 면접법 볼게요. 면접법은 교사가 유아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뭘로요? 언어로. 그래서 면접법에서는 면접자와 피면접자 간의 정서적 친밀감이 필요해요. 레포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레포 형성이 돼야 돼요. 비형식적인 면접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질문하고 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적인 면접에 있어서는 특별히 계획된 시간에 미리 정해진 질문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면접법이에요. 이제 면접하는 시간을 내가 정해놓은 거죠. 관찰법으로 알기 어려운 행동의 이유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읽고 쓰는 능력이 부족한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평가 방법이에요. 읽기가 가능하다면 평정 척도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읽기가 안 되니까 선생님이 보고서 보정 개념이 어느 정도 있는가, 어떤 게 더 많은 것 같아. 그쵸? 형태를 바꿔놨는데 어떤 게 더 많은 것 같아. 그래서 형태만 바꿔갖고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럼 보정 개념이 있는 거고, 그쵸? 이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형태는 같다라는 그 사고보다는 직관적인 사고가 강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물어보면 이 아이가 보정 개념을 갖고 있는지 갖고 있지 않은지 알 수 있잖아요. 말로는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럴 때 면접법 하실 때는 영유아가 그 선생님의 질문을 잘 이해하고 답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면담 도중 영유아의 반응에 따라 준비한 질문을 수정하기도 해야 돼요. 아이가 이해를 못하면 그쵸? 수정해서 질문하기도 해야 되는 거죠. 자, 계획된 상황의 면접 또는 즉흥적 상황의 면접을 보면, 계획된 상황의 면접은 도형 카드를 제시하고 복합 분류를 해보게 한 후 이를 설명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즉흥적인 상황의 면접은 일상생활이나 놀이에서 발생하는 수학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다음 카, 오 다음에 뭐지?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즉흥적인 상황 또는 계획적인 상황. 그래서 선생님이 계획적인 상황이라면 어느 영역에 앉아서 아이들 순서별로 오게끔 하셔서 이렇게 해보게끔 하셔도 되는 거죠. 자, 비형식적인 상황의 유아 면담의 이제 면접의 사례예요. 면담, 면접 다 같은 말이에요. 유아명, 생년월일일, 성별, 면담자가 누군지, 관찰일시는 언젠지, 면담 장면은 어딘지, 그리고 면담 내용은 이제 구체적으로 써놓는 거죠. 책상 위에 채소와 어류, 그림 카드가 놓여 있어요. 그래서 땡땡이가 그림 카드를 보고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기회를 포착한 거야. 수학적인 그런 평가를 내가 면담으로 해야 되겠다. 교사는 땡땡이가 분류한 그림 카드를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사가 누구누구야, 이것은 어떻게 모았는지 선생님한테 말해줄 수 있어? 유아, 네. 고등어, 당근, 오이 그림을 가리키면서 이것은 모두 길쭉해요. 그리고 이것만 동그래요. 그런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모양끼리 묶은 거구나. 틀린 거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긴 것과 동그란 거, 모양끼리 한 거죠. 그리고 잠시 후 교사가 다시 질문해요. 누구누구야, 모양 말고 다시 같은 것끼리 모아볼 수 있겠니? 근데 유아가 잠시 생각해요. 잠시 생각하더니 고등어와 오이는 한쪽으로, 당근과 양파는 다른 쪽으로 이렇게 분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모은 이유는 뭐야? 그래서 고등어와 오이 그림을 가리키면서 이건 말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고요. 저건 내가 안 좋아하는 거예요. 맞지? 좋아하는 것과 안 좋아하는 것을 구분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교사가 다시 질문해요. 교사는 고등어 그린 카드를 가리키며 이것은 어디에서 살까? 바다! 유아가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리고 교사가 또 당근 그림을 가리키며 이것은 어디에서 살까? 마트요. 그랬더니 이건 마트요.
교사가 양파 그림, 이건 마트. 이렇게 해서 아이는 어디서 사는지, 그쵸? 생선과 야채를 알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평가. 땡땡이는 주관적인 분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또는 사물의 외형상의 모양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물건의 생산지, 바다와 땅의 다른 논리적인 분류 증거는 아직 발달되지 않은 것 같다. 근데 알기는 알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어? 마트에서, 그쵸? 땅, 여기서 바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어디에 살까? 그쵸? 근데 정말 잘 이해했는지 어디에 살다, 어디에 얘는 살아, 어디에서 캘 수 있어. 그런데 그 살까를 사다라고 또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의 교사의 의미는 분명히 어디서 리브의 개념일 거죠. 어디에서 살지? 이런 느낌인데 마트라고 얘기한 건 아직 생산지에 대한 것은 발달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자, 형식적인 상황의 유아 면담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명, 생년월일, 성명, 그 다음에 면담자, 그 다음 면담 일시가 언젠지, 면담 장면은 어디인지, 수세기에 대한 유아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상황, 이런 컨셉을 정해놓은 게 형식적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질문 내용을 미리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유아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내용을 보면 숫자 인식에 대한 거, 합리적인 수세기 능력에 대한 거, 수세기의 목적에 대한 인식, 수 기능, 수에 대한 상상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요. 선생님이 질문을 한 거예요. 숫자를 본 적이 있니? 예. 숫자를 어디서 보았니? 자동차, 번호판, 엘리베이터, 휴대폰 숫자예요. 그리고 합리적인 수세기 능력을 보니 이 바구니에 있는 사탕을 셀 수 있니? 100개의 사탕이 있어요. 네, 100보다 더 많이 셀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셌다는 거죠. 수세기 목적에 대한 인식. 사람들은 왜 숫자를 세는 걸까? 몇 개가 있는지 알려고요. 그리고 기수의 능력. 선생님한테 사탕 13개를 줄 수 있니? 네. 그래서 13개를 세어서 건네요. 수에 대한 상상. 이 세상에 숫자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나쁜 점은 번호를 누를 수 없어서 집에 못 들어가요. 좋은 점, 수학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교사의 견해는 땡땡이는 수를 잘 셀 수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수 능력과 100가지 합리적인 수세기를 할 수 있다. 또한 수세기의 이유를 수세기의 본질적인 의미로 생각하였으며 숫자가 있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말한 답에서는 유쾌함을 찾을 수 있다. 그쵸? 평가를 하셨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검사법인데요. 검사는 테스트죠. 그래서 객관적인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영유아의 발달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요. 표준화된 검사가 있고 교사가 제작한 검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검사는요. 구성된 항목별 측정값을 표준조사 적어도 한 1000명 정도 조사를 해서 통해 측정된 값의 평균과 대비하여 점수를 비교하여 평가한 거예요. 1000명 정도의 아이들을 다 이렇게 해봤더니 표준이 있는 거예요. 요만큼은 해내더라. 몇 프로는 요만큼을 해내더라. 이렇게 평균값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화 검사는 검사의 목적, 내용, 실시 절차, 자료, 채점 및 결과 해석이 객관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요만큼까지 하면 표준에서 얼만큼 더 잘하는 거고 표준에서 얼만큼 못하는 건지 기준점을 정하죠. 그래서 특히 표준화된 검사 중에 하나는 발달 검사들이 있는 거죠. 장애아를 구분할 때도 이런 표준화된 검사법을 사용하죠. 그래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로서 영유아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어요. 영유아의 현재 능력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이전 성취와 비교하여 성장과 진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얼만큼 이만큼
1000명 중에서 요만큼이 평균값이라고 했을 때 이 평균값보다 얼만큼 잘하는지 얼만큼 못하는지 차이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영유아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죠. 그러나 영유아에 있어서의 우리의 평가 방법은 다른 아이의 차이를 구분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가 얼만큼 더 잘하고 있는지 또는 더 잘해주기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것을 위해서 평가하는 거지 다른 아이와 차이를 평가하려고 한 건 아니죠. 자, 그래서 표준화된 검사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웩슬러 유아 지능 검사, 지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리고 카우프만 아동 개별 지능 검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아 수학 능력 평가 도구에서는 유아 그림 수학 능력 평가, 그 다음에 유아 수학 활동 중심의 유아 수학 능력 진단 검사, 그리고 MCTM의 수학교육 내용 기준에 근거한 유아 수학 능력 평가 도구, 그 다음에 프로젝트 스펙트럼 중심 유아용 논리 수학적 지능 평가 도구, 그 다음에 수학 게임을 통한 유아의 수학 지식, 수학 과정, 기술, 수학적인 태도에 대한 평가 도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검사법 중에 교사 제작 검사가 있어요. 이런 내가 특별하게 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평가 도구가 없을 때 교사 제작 검사는 영유아의 특정한 수학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검사 도구가 없을 경우 교사가 제작해서 실시를 하는 검사 도구예요. 또는 3차 표준보육과정 나왔을 때는 그것을 그 항목들이 범주와 내용들이 유아 시기에 해야 할 활동이다 보니까 그걸로 평정 척도를 만들어서 검사지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제 그렇게 검사지를 사용하지 말아라 4차에서는 그렇게 제시되고 있죠. 교사가 제작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평가인데요. 포트폴리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영유아의 발달이나 학습의 진보 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여 이를 조직적, 유목적으로 수집한 거예요. 그래서 유아의 수학 능력 발달의 증거가 되는 수학 관련 작품, 수행 결과, 사진, 비디오와 오디오 등의 기록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으고 이에 대한 교사의 설명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냥 설명 없이 넣은 거는 그냥 자료예요. 데이터예요. 어떤 상황에서 아까 일시 이러저러저러한 것들 장소 그 다음에 교사의 코멘트가 들어간 것이 평가다. 포트폴리오 평가다. 자료를 그냥 모집해 놓는 것이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누가 어디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했는지 교사의 코멘트가 들어간 교사의 설명이 들어간 설명을 기록해 학습자의 발전을 평가하는 방법이 포트폴리오 평가다. 그래서 유아의 실체, 수행을 평가하는 참평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걸친 영유아의 변화 과정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요. 포트폴리오 평가에 대한 연간 계획을 세워서 시기별로 자료를 수집, 정리, 개인별 또는 평면 입체적 작품 이런 것들을 이제 포트폴리오인 거죠. 포트폴리오에는 작업 결과에 대한 영유아 자신, 또래, 교사, 부모의 평가를 함께 포함한다. 그리고 영유아의 반응을 별도의 평가지에 기록하거나 작품에 간단히 기록해야 하고 영유아의 교육과정 계획과 실천에 반영하는 거죠. 포트폴리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보면 관찰 기록 자료, 그리고 각종 검사 결과, 영유아의 면담 자료, 영유아의 활동 자료, 영유아의 활동 사진과 영상, 영유아의 자기평가, 또래평가 자료, 가정 연계활동 결과물, 그리고 학부모 면담 자료 이런 것들이 이제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수 있는 자료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평가 자료의 예시를 보면 평가니까
언제, 누구, 유아명, 생년월일일, 관찰일시, 관찰자, 성별, 관찰장소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교사평가, 코멘트가 있으셔야 돼요.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숫자를 막 써놓은 거야. 아이가 1부터 10까지 써놨는데요. 교사평가 1부터 100까지 한자로 수세기를 하면서 한자어로 수세기를 하면서 숫자를 쓸 수 있다. 숫자를 쓸 때 첫 번째 줄에는 1부터 10까지, 두 번째 줄에는 11부터 19까지를 습관적인 순서대로 써놓았다. 세 번째 줄부터는 10단위에서 시작하여 홀자리가 9인 숫자까지 기록하였고 숫자를 기록하면서 숫자의 크기가 균등하지 않았고 5, 6, 7, 10에서 거꾸로 쓰기의 오류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종이의 크기 면적에 구애받지 않고 10씩 혹은 9씩 줄을 바꿔 쓰는 것을 보자 자리값에 대한 개념이 발달되어 있었다. 그쵸? 그런 것을 보아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평가에는 교사 평가가 들어가져 있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입체적인 거예요. 입체적인 거. 유아명, 생년월일일, 관찰일실, 관찰자, 성별, 관찰장소. 예, 써놔야 되고요. 상황 설명이 간단하게 있습니다. 주사위 2개를 활용한 게임판을 하다가 주사위 1개가 없어지자 색종이로 주사위를 만드는 거예요. 색종이 한 장에 정사각형 3개가 나란히 붙어있는 도형 땡땡이를 2개 그린다. 그래서 2개의 도형을 서로 엇갈려서 테이프로 붙인 뒤 정사각형의 면에 숫자 1, 2, 3, 4, 5, 6을 한꺼번에 한 번씩 써 넣는 거죠. 여기에 하나씩, 여기에 하나씩 써 넣은 거죠. 도형 면마다. 그래서 교사의 평가는 평면 도형을 조립하여 입체 도형을 구성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이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작품을 수집한 그 포트폴리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자료가 꼭 첨부되어 있어야겠죠. 자, 이번에도 또 포트폴리오의 가정과 연계활동 자료예요. 유아명, 생년월일, 관찰일시, 관찰자, 성별, 관찰장소, 가정인 거죠. 그래서 과자를 나눠 먹는 상황에서 동생 그리고 땡땡이 엄마가 과자를 몇 개씩 먹었는지 알아맞히는 수학 문제 해결 과정. 그래서 땡땡이 엄마가 과자 제일 많이 먹었죠? 땡땡이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야 똑같이 먹었는걸? 그랬더니 동생이 나 3개밖에 안 먹었어. 누나는? 그랬더니 땡땡이도 나도 3개 먹었어. 그럼 엄마는? 엄마는 잠시 망설이더니 엄마도 3개쯤 먹은 것 같은데. 근데 땡땡이 아닌 것 같아. 내가 한번 알아볼게. 봐봐. 여기 과자가 12개 있었는데 나도 3개, 동생도 3개, 나머지는 다 엄마가 먹었잖아. 엄마가 6개 먹었네. 이렇게 쓴 거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교사의 평가는 땡땡이는 과자의 전체 개수를 알고 있어서 부분의 수를 통해 엄마가 먹은 과자의 개수를 알아내었어요. 그리고 또한 누가 몇 개씩 먹었는지 그림과 표를 통해 표현하였으며 자신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의 과정을 보여주었어요. 수의 부분과 전체에 대한 개념과 뺄셈의 기초 개념이 형성되어 있었다. 예,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 주신 거죠. 자, 그러면 수학 능력과 관련된 과정 환경 평가 요인을 볼까요? 영유아의 수학 능력은 가정의 비형식적인 활동 및 놀이를 통해 이제 발달되고요. 영유아가 어떠한 수학 환경 속에서 수학을 경험했는지에 따라 수학 능력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유아의 수학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면 가정의 물리적인 환경, 부모의 수학에 대한 관심과 수학에 대한 태도가 있습니다. 가정의 수학활동 검사로서는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수학활동의 실태를 알아볼 수 있는 도구를 주는 거고요. 이 검사는 부모와 영유아가 일상생활 속에서 수학 관련 활동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를 평가하는 이제 설문지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수학 태도 검사, 설문지인 거죠. 한마디로 부모의 수학에 대한 정의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설문지를 보내서 체크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수학의 가치, 수학에 대한 불안, 수학에 대한 동기, 수학에 대한 자아 개념, 수학의 흥미 등을 측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수학에 대한 가치, 수학에 대한 불안, 수학에 대한 동기가 많고 수학에 대한 자아 개념, 수학에 흥미가 많다면, 그쵸? 그 부모적인 환경에 있어 정의적인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아이도 그 수학적인 그 정의적인 측면이 높을 수 있는 거죠. 5번째, 영유아 수학 교육 평가의 결과의 활용. 수집된 결과의 다양한 활용 방식은 첫째, 영유아의 수학 능력 및 발달적 진보를 파악할 수 있고요. 둘째, 부모와의 상담 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요. 유아교육 기관에서 영유아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 상황을 이해하는데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으로 활용할 수 있고, 셋째,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의 발달이 이렇게 됐구나. 조금 더 아이들의 발달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을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평가 결과를 활용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요. 첫째, 평가 결과를 과장해서 해석하지 않기. 둘째, 유아 간에 비교하지 않기. 셋째, 개별 유아에 대한 정보를 다른 부모나 교사에게 노출하지 않도록 하기입니다. 자, 참고 자료는 이러하고요. 책 제가 안내를 할 거고요. 우리 주교재에서는 이 부분이 적게 나와서 제가 다른 부교재를 참고했고요. 그 참고 자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있고요. 조금 쉬고 우리 퀴즈 하도록 하겠습니다.